교사분들의 가슴 아픈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안타까우실 텐데요. 차분하게 애도할 시간도 부족했는데 최근에는 또 순직 인정에 관한 이야기들로 시끄럽습니다. 매번 느끼지만 우리나라는 시스템으로 인한 희생자가 생기면 어떻게든 개인의 과실로 만들려는 의지가 참 강하죠. 학교든 군대든 산업 현장이든 시스템과 기형적인 문화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받기가 지독히도 어렵습니다. 말 그대로 누군가가 죽어도 인정할 수 없다는 그 지엄하신 태도가 요즘은 더욱 섬뜩하게 느껴지는데요. 오늘 텍스트맨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괴상한 문화와 시스템이 희생시킨 분들을 사회학의 관점으로 추모해 보겠습니다. 2019년 생을 마감한 설리 씨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사랑을 공개했고 여성 속옷이 불편하다 말하고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소식에 기뻐했을 뿐이죠. 연예인은 사랑을 공개하면 안 되고 여성은 속옷을 반드시 입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들이 설리 씨를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싫어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설리 씨를 관종이라 낙인 찍었으며 그녀가 올리는 사진마다 생각 없다, 무슨 뜻인지 해명하라고 요구했죠. 그리고 언론들은 이따위 기사를 쏟아내면서 악플러들에게 설리를 짓밟으라고 좌표를 찍었습니다. 이쯤 되면 언론은 자극적인 것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평범한 걸 자극적인 것으로 둔갑시키는 거죠. 여러분, 표현의 자유라는 말은 참 편리하지만 우리보다 표현의 자유에 훨씬 관대한 나라들도 댓글 기능에는 아주 엄격합니다. 이유는 여성과 흑인, 이민자와 이슬람에 대한 혐오 표현이 너무 많고 이런 표현은 그냥 똥이지 의견이 아니기 때문이죠. 설리 씨도 이 똥들이 더러워서 피했지만 똥은 자신이 똥인지 알 턱이 없죠. 그들은 계속 살던 대로 살았을 뿐인 설리가 뻔뻔하다면서 수군거렸습니다. 설리 씨가 유명해서 집중포화를 맞았지만 모든 이슈가 괴상하리만치 양극화되는 우리 사회에서 비슷한 광경은 수도 없이 벌어집니다. 군대나 노동 환경의 문제를 지적하면 더 볼 것도 없이 빨갱이, 산업화 시대 정권의 공을 조금이라도 인정하면 빼박 수국골통인 사회에서 나라까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죠. 우리 공동체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갑자기 웬 북한으로 떠나라고 하는 이들과 의문을 제기하면 선비 납셨다고 조롱하는 이들 틈에서 다음 희생자가 여러분이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으신가요?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의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 의견에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이 그 의견 때문에 박해받는다면 나는 당신을 위해 함께 싸울 것이다. 그 생각과 의견 때문에 설리 씨는 참 모진 박해를 받았습니다. 함께 싸워주는 이들도 많았지만 그녀의 갈갈이 찢긴 마음을 꿰매주기에는 부족했죠. 2020년에 생을 마감한 트라이애슬론 최숙현 선수는 소속팀에서 엽기적인 폭력을 당했습니다.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폭력 사실을 외부에 알렸지만 소속팀, 협회, 대한체육회, 국가인권위원회도 그녀를 지켜주지 않았죠. 소속팀의 감독은 되려 다른 선수들에게 거짓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최 선수가 뭘 더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 끔찍한 비극의 원인은 모두 체육계 안에 있습니다. 인간익을 포기한 가해자들과 경직된 체육계 시스템이 그녀를 죽음으로 내몰았죠. 그런데 여러분, 체육계가 이렇게 경직된 그 근원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포츠 강국으로서의 위상, 우리는 이 위상이 흔들리는 것을 이상하게 참지 못하죠. 국제대회 성적에 온 국민이 몰입하고 금메달이 곧 국위선양이라는 인식, 이게 좀 이상하다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동계 스포츠 강국인 노르웨이나 스웨덴은 하계올림픽 순위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생활체육으로 접할 수 있는 스포츠를 흥미롭게 관람할 뿐이죠. 올림픽과 월드컵 시즌만 되면 목표 순위가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달성하지 못하면 탄식의 뉴스로 떠들썩한 나라는 결코 흔하지 않습니다. 국격과 올림픽 순위가 얼마나 깊은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선수들을 목숨 걸고 운동만 하게 만드는 체육계 시스템이 과연 얼마나 지속 가능할까요? 또 체육인의 끔찍한 희생을 앞으로 얼마나 더 봐야 할까요? 체육계의 각성과는 별개로 국가대표에 보내는 우리의 과한 감정은 추스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018년 사망한 김용균 씨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는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근로자였습니다. 첫 직장에서 입사 3개월 만에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서 변을 당했죠. 대한민국 하청업체 비정규직 근로자의 생존 전략은 안전하지 않아도 몸을 움직여서 비용을 아꼈다는 평가를 듣는 겁니다. 용균 씨에게는 헤드랜턴도 없었고 규정상 2인 1조로 근무해야 했지만 당연히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또 사고를 당한 지 5시간이 지나서야 경찰과 119에 신고가 됐죠.
됐죠. 회사는 뭘 숨겨야 했는지 회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의 언급을 금지하는 긴급 교육을 하면서 보안각서를 받아냈습니다.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일하면 저성과자가 되는 구조, 당연히 노동자들은 정기적으로 죽어나갑니다. 사망 원인은 간단히 업무 미숙이라고 표기되겠죠. 이러니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건수 42,000건 중에 책임자 구속은 9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벌금형, 벌금의 평균 액수는 432만 원. 회사 입장에서는 사람이 죽어도 안전관리 개선을 안 하는 게 이익인 거죠. 노동자의 소속에 따라 사망 시에 관리자가 받는 벌점도 다릅니다. 사망한 직원이 정직원이면 1.5점, 하청업체 직원이면 1점, 일용직 노동자면 0.2점.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이들의 목숨값이 다른 거죠. 하청에 하청을 맡기는 산업구조는 다 같이 의리였던 노동자들을 병, 정, 무로 더 세분화시켰습니다. 이렇게 세분화된 노동자들은 더 연대하기가 어렵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안 됩니다. 을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최소한의 법적 장치라도 마련했지만 앞으로 얼마나 많은 병, 정, 무들이 죽어야 용균 씨 같은 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모두 이 책 민낯들에 담겨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회학자 오찬호 박사님의 책이죠. 여러분 유튜브에서 오찬호 박사님이 출연한 방송이나 강연을 보면 아시겠지만 차별이나 혐오, 악습과 위선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주목하는 사회학자십니다. 이 책은 그런 사회학자의 눈으로 우리 사회에 있었던 12가지 사건을 들여다보는 우리 자신과 대한민국을 성찰해보는 책이라고 할 수 있죠. 자칫 정치적인 쟁점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 한국의 민낯들을 이 책에서는 무척이나 엄정하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진단해줍니다. 우리 사회의 민낯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눈을 제공하는 책 민낯들, 오늘의 텍스트였습니다.